자, 가족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교재는 이태섭 강사님 민법 선택형 기출 파트. 자, 가족법 편이고요. 한 타임 하기에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두 타임 하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두 타임을 잡았고 오전에 최대한 끝내고 오후에 한두 타임 정도를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시험 대비용으로 핵심 A급 쟁점들을 사례형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자, 1번 문제. 다음 사안 중 가사소송 사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게 니은 디귿 지문이죠. 챙겨 가셔야 되는 것. 그리고 기억 리을은 손배 청구니까 다류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류 소송이다. 다류 소송.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 보전 채취 소송이죠. 일단 이게 된다. 자,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할 수 있겠는가? 조문 자체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사행위가 된다. 그거랑은 비교 유의하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실 내용입니다. 지금 사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행위에서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 피보전 채권으로서의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을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될 것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조문에서 대놓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채권자 취소 소송인데 가정법원 관할이고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제소기간은 1년, 5년. 이거 하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이죠. 디귿. 자, 디귿은 청구 병합론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부부간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과연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하냐 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부부간 명의신탁은 1번 법령회피 등 목적 없는 경우 등이죠. 등. 유효하다. 그러니까 법령회피 목적과 관련해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 등 정확하게 목적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범죄죠. 강제집행 면탈죄.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도 역시 요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유효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또 법률론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 지금 이쪽 영역이 가사소송이죠. 자,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을 지금 해지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걸 병합을 했던 거예요. 병합이 안 됩니다. 이건 민사소송 관할이고 이건 가사소송 관할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253조 관할 절차 공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여기서 챙겨갈 건 니은 디귿 이렇게 두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2장 혼인 파트죠. 가족법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5문제 정도 이것도 한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5문항 정도가 예상이 되고 청구권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제도 관련돼서 두 가지가 등장하겠죠. 혼인제도 하나 그리고 이 혼인과 관련돼서 친자 제도 둘 그러면 한 문제 정도가 가능한데 혼인제도와 관련돼서는 혼인보다는 이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혼인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혼인의 성립과 효력 조문 좀 잘 봐주시고요. 집에 가셔서 혼인과 관련돼서 무효사유, 취소사유 특히 이거 조문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8촌 이내 친족
그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올라갔죠. 지금 6촌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아직 판례가 안 나왔더라고요. 현재 판례가.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혼인무효라든지 혼인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몇 촌 이내에 혹시라도 조문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는 중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로마자 2번에 이혼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혼은 사유 두 가지. 자, 협의이혼 이것도 조문 좀 봐주시고요. 협의이혼 절차 말하는 거죠. 안내 상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른 개월수 차이 그리고 재판상 이혼과 관련돼서는 1호부터 6호까지와의 관계, 판례 이건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효과로서 이제 들어가네요. 자, 이게 다류 소송이죠. 이게 마류 비송이고 그리고 이혼 청구가 이게 나류.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는 암기를 해 가셔야 되는 게 있고 시험장 가셔선 이제 이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도 가능한 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얘는 별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청구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혼인제도 파트에서는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을 선택 사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죠.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에 여러 가지 어떤 게 가능하느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관련 판례는 워낙에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대상 판례 암기를 하시고 특히 여기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지금 여기 비교군 하나 3번으로 들어갔으니까 두 가지. 1번 채치 2번 최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갑은 을과 혼인하여 A를 출산하고 그 을이 사망하자 병과 재혼했다. 그런데 갑은 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이혼소송 계속 중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다. 지금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는데 당사자 1방이 사망했다. 이혼소송 종료. 이혼재산 분할 청구 소송 종료. 살아있는 건 얘죠. 예. 즉 위자료 청구권은 판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죠. 틀이니까 여기다 하지 말고 자, 1번 재산상 위자료 청구권. 불법행위 말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사사건. 즉사사건이니까 얘는 원칙 상속 양도 가능. 생전 청구 여하 불문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상속되죠. 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일단 귀속했다가 바로 상속 양도된다라는 것. 자, 근데 신분상 위자료 청구권 주의를 요하는 지금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원칙 안 돼요. 자, 근데 예외 지금 소송 제기가 됐죠. 그래서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구체화. 자, 그러면 이 문장 귀속상 행사상. 자,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 아니라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다.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 아니니까 상속 양도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상속 양도가 되면 그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다.
자, 1번 통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병합했다, 사망했다, 다 날라간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이혼 위자료 청구를 병합했다. 위 소송 계속 중 갑이 사망하였다면 갑의 소송상 지위는 A가 승계한답니다. 3번만 1, 2, 3번 잘 챙겨가시면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05페이지의 문제 2번입니다. 자, 감남과 을녀는 1992년 12월 26일 혼인하였는데 을이 2010년 3월경부터 병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혼하려고 한다. 6호 사유겠죠. 회복할 수 없는 상황.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어려운 사유. 자, 을은 병을 만나기 전에는 전업주부로서 혼인 생활을 충실히 했다. 즉, 전업주부로서 혼인 생활 충실한 게 과연 이혼 위자료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1번입니다. 을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기출 빈도가 높죠. 유책 배우자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척기간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법 830조 제1항에 따라 갑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갑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만 협력이 있다거나 혼인생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죠.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는 특유재산 추정 번복의 실질, 기여 이런 말을 찾아내세요. 대금을 같이 분담했다. 이런 말을 찾아내셔야 이게 번복이고, 다만 내조의 공 같은 경우에는 추정 번복은 안 되고 이건 이혼재산 분할의 참작 사유이기만 합니다. 참작은 가능하다. 참작은 가능. 이 두 가지 비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번 질문 봤더니 내조의 공으로 특유재산 추정 번복이니까 맞는 문장이고, 만약에 이혼재산 분할에도 참작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고요. 자, 그게 바로 4번 여기 있네요. 보세요. 갑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유지에 가사노동 기여했으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해야함을 알면서도 나왔네요. 피보전 채권 갑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을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1년 또는 5년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번 질문 유의하시는 겁니다.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3번입니다. 자,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 해소한 경우, 자, 생전 해소입니다. 사실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소가 가능하죠. 따라서 생전 해소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관계 일방 당사자 사망으로 혼인이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거 판례 두 개 비교 유의하셔야 됩니다. 생전 의사표시 해소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 재산분할 청구권 부정. 자, 그 다음 2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미리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2번 지문이랑 아까 설명드렸던 피보전 채권으로서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협의 또는 심판, 이거 두 개를 비교 유의하셔야 됩니다. 피보전 채권으로서의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에서는 협의 또는 심판이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조문 자체에서 긍정이야. 근데 관건은 사회행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나온 김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는 내용. 순서대로 갈게요. 자, 이혼분할 재산 청구권은 원칙 안 된다, 예외된다 하더라도 상당성 초과 부분. 여기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미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돼야 되니까 협의 또는 심판 구체화되기 전에는 X.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자,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은 사행위 대상이 되죠. 원칙 되니까 오히려 채무자가 반대로 사행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포기 나올 때가 됐어요. 사령으로 X. 네 번째 나올 때가 됐습니다. 유증포기 X. 얘는 순수한 신분행위.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기출빈도 가장 높은 부부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하였지만 곧 받게 될 퇴직급여 채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아직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라도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를 요하는 문장이죠. 4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재산 분할 청구는 된다 이거지.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5번.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 재산을 양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4번입니다. 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지문,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참작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암기,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시, 즉 이혼 신고 시겠죠. 재판상 이혼 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기억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암기.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문장이죠. 판단 기준과 관련돼서. 자, 1번 외화채권 대용권. 사변종시 두 번째. 손배의 부당가다. 판단 기준 시점. 그리고 3번 최대 채치. 이거는 무자력 말하는 거고 사변종시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채치 하나 더. 가액배상할 때. 가액배상 판결할 때 채치 들어가시고 다섯 번째 재판상 이혼재산 분할. 암기. 6번 피인지자의 가액반환 청구권. 산정기준식이 7번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것도 역시 가액배상. 7개는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가시고 극빈출을 자랑하죠. 1번 기출, 2번 기출, 3번 뭐 말할 것도 없고 3번은 사례형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 4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입니다. 7개는 무조건 암기하고 시험장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조건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조건부로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관하여 협의를 했는데 그 후 재판상 이혼에는 화해도 들어갑니다. 재판상 화해.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를 했다면 이거는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협의에 따를 필요가 없다. 다시 재분할을 하셔야 되고. 자, 디귿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채무 분담만을 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전합한 극빈출을 자랑하시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드디어 나왔네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형성 전이니까 안 돼. 자, 그 다음에 미음 이혼소송 나류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마류, 비송,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 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 소송 종료와 함께 동시에 종료된다. 맞는 말이죠. 이혼 소송이랑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종료되는 거고 이 미음 지문은 혹시 이 사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끼어 있으면 그건 종료가 안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5번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자, 1번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죠. 파탄주의, 간통죄 폐지와 맞물려서 파탄주의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칙 유책주의, 예외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형성 유지 중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간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상간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죠. 자, 근데 이미 부부의 관계가 실질 파탄됐다 이거지.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제척기간 2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소시입니다. 3년 소시. 3년 소시 진행하지 않는 한,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이혼 소송의 원고가 840조 2호 사유와 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끊고 2호 사유, 6호 사유, 즉 민법 840조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는 각 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 따라서 2호, 6호를 주장했다면 2호와 6호만 판단하면 되고 이혼 인용할 때 둘 중 아무거나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죠. 선택적 병합입니다. 민사소송법 관련 지문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빈출도 높고 부부 일방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일회적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했으며 오히려 반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첫 등장한 거죠. 17년 변호사 시험에서. 이유인 즉슨 이 5번 판례는 금치산자 일대 판례였는데 이제 조문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 의사 무능력 상태의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 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이죠. 다만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지금 의사 무능력인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즉 멀쩡했다면 나도 이혼했을 것이다 라는 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보통인의 판단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6번입니다. 18년 변호사 시험.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죠. 자, 2번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까진 맞는 문장. 자, 구체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료 시 이후 장래 퇴직 시까지 예상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땡이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다들 퇴직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2번이 좀 어려우니까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 1번 지문 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 적극, 유지, 협력 이런 말 나왔네요. 그러면 분할 대상이 되는 것. 자, 3번 채무만의 분담도 역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채취의 대상으로 한다. 최대한다. 안 된다라는 거지. 포기한다. 안 되지. 양도 안 되지. 이유인즉슨 포기 대상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협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이유, 심판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심판 확정 이후에요. 확정 이후에 생긴다. 그러니까 소촉법도 적용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5번.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대표적으로 주거생활을 위한 채무 부담인 거죠. 청산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7번입니다.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확실히 지금 포커스가요. 이혼 재산분할에 싹 다 있어요. 다시 색상을 바꾸면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되는 쟁점 1번. 틀리시면 안 되죠.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1번.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 의무자는 그 금전지급 의무에 관하여 이혼 성립 다음 날부터 이행재치 책임을 진다. 판결 확정 다음 날이죠. 판결 확정 다음 날. 그러니까 소촉법이 적용 안 된다라는 점. 소촉법 12%란 말이 안 나옵니다. 자, 2번. 재판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중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3번 잘 나오네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자, 그다음에 4번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냥 1번, 5번 세팅이네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특히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1번 소촉법 적용이 안 되고 5번 가집행 선고 대상이 될 수 없고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는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죠. 형성권도 낼 수 없고 신분권도 낼 수 없고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민사소송법에서도 다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제3장입니다. 부모와 자아 및 기타 친족관계. 이제 관건이 이쪽 라인인데 지금 친자제도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제도가 있죠. 지금 친생자 관계. 자, 친생자 관계와 관련해서는 친생 추정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친생 추정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를 공부를 하시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죠. 친생 부인 허가제도. 신조문입니다. 봐두시고요. 그리고 친생 추정과 관련돼서 안 되면 친자 관계 전부 확인해소. 원고 적격 관련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죠. 봐두시고요. 봐두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얘는 어쨌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져서 지금 관련 조문이 싹 다 바뀌었고 얘는 지금 전합판이 한번 등장했고 요즘 출제자분들이 잘 내는 쟁점 2번 객관식용이면서도 사령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가족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친족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속법까지 가는데 결국 상속재산을 누가 받아갈 건데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건데 친족인데 친족 중에 누구만 되는데 결국 상속인 확정론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친생추정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까요? 혼중 출생자, 혼외, 인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쟁점 3번. 지금 객관식으로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사례형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인지부터 잘 시작하셔야죠. 인지의 소급포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 상속의 문제. 분명히 이 999조라는 오리지널 상속회복 청구권이 있다. 오히려 얘가 시험에 더 잘 나오죠. 뒤에서 공부할 건데 얘가 일반 민사법원 관할이니까.
자, 근데 1014조 피인자의 경우 가액반환 청구 얘는 가정법원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 작성 기록형 문제는 얘가 더 잘 나오는 거죠. 얘가 안 나오고 그리고 부양 과거의 부양료 청구권 얘는 나오지. 이건 소위 말해서 그 채당금 민사소송이니까 소시와 관련된 내용들 소시상계 이 부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지와 관련된 소구표에서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소구표 부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거 그다음에 모의 소구표 관련된 내용이죠. 소구표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요즘 핫한 게 여기거든요. 입양.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입법 논의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양하는 건 좋은데 아이들을 보호 목적이라든지 기타 다른 목적 하에 입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했잖아요. 그래서 입법자들이 입양 제도를 다시 한번 또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합격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내년 3월에 대선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민법제도를 개편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 바꿀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럼 대선 앞두고 지금 좀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내년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되면은 진짜 바뀐 민법을 공부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포커스 맞춰주시고 따로 쟁점은 잡지 않겠습니다. 상속인 확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인 확정론이. 자, 그럼 여기까지 잡고 자 로마자 1번의 친생자. 자, 갑남과 을려 사이에 병 현재 미성년자임이 출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갑과 을은 부부이며 소득 활동은 갑만이 하고 있는데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 나왔네요. 동거 거부. 이 1의 이혼 위자료, 이혼 사유이기도 하다. 부양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이건 명백한 악의의 유기네. 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양료 지급 청구할 수 있지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 가능하지만 청구 이후 그쵸. 좀 한정시켜주죠. 모든 과거 부양료 지급 청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로 축소 제한을 시켜주고 2번 갑과 을이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에 의하여 병의 친권자는 갑으로 양육권자는 을로 분리하여 정하는 것도 일응 가능하답니다. 즉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판례가 얘기해 주는 게 친권과 양육권은 동일인에게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다라고 하죠. 자, 3번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병에 대한 양육권을 갑에게 인정하였다. 그런데 을이 병을 갑에게 인도하는 것을 거부한 채 자신이 양육하여 왔다. 위법한 양육에 따른 부양료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3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법원은 병에 대한 양육권을 을에게 인정하고 갑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 1년 동안 갑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한 과거 1년 동안의 양육비 채권과 갑이 을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기할 수 있다. 여기 있죠, 여기.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 그 쟁점을 잡을 거면 여기에 잡으셔야 돼요. 쟁점 4번을. 얘는 민사소송 관할이기 때문에요. 소시라든지 재산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다만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자 라는 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소시 진행 안 하고 상계 안 되는데 그렇다면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된 채권은 상계가 되는데 주의를 요하는 거. 자동 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겁니다. 수동 채권 안 돼요. 압류금지 채권이죠. 497조 민법 압류금지 채권.
자, 그 다음에 5번. 병은 갑과 을의 혼인 외 출생자이며 출생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을이 양육하여 왔는데 갑이 병을 인지하였다. 을은 인지가 있기 전에 병을 혼자서 양육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인지한 때로부터 10년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딱 나왔네요. 그죠?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소시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장애 사유죠. 그러니까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화되고 청구한 이후에 이제 진행이 차곡차곡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보세요. 소시 10년, 장래 위자료 청구 3년, 장래 부양료 청구 역시 3년. 왜냐? 1개월에 한 번씩 양육비를 줘야 되니까 1년 이내 정기지급 채권이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 장래. 지금 문제는 과거예요. 장래는 문제 안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번입니다. 이런 문제 시험장 가셔서 잘 풀어주셔야 되겠죠. 요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갑을병인데 길게 나오는 것들 16년 변호사 시험이었네요. 그쵸? 난이도가 좀 있었지. 자, 2번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을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 나중에 엄청 비판을 받겠죠.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을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아이를 못 낳은 게 을만의 잘못인 마냥 지금 서술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거 되면요. 조금 표현이 바뀔 거예요.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지 10년 지났으나 아직 아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교수님들이 조금 엄격하신 분이셨나 보네요. 자, 정은 자신과 혼인관계 없는 병과의 사이에 A를 출산하였고 갑과 을은 병이 A를 인지하기 전에 A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단 위 출생신고로 인하여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고 병이 A의 생부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으니까 그냥 친생분해소, 친자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지청구. 생부 찾아서 인지청구 들어가면 되겠죠.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의 아버지 문은 갑을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니은 A는 곧바로 병을 상대로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도 가능한데 니은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 생부 찾아 인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상의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서 무효며 포기 이후에 다시 행사했다 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병이 사망 후 정은 A를 상대로 병과 A 사이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불허죠. 불허입니다.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지문 인지청구 소송이 판결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부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서 자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기할 수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인지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심으로 깨지 않는 한, 즉 인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니은 민법 규정에 따라 친생 추정을 받는 부와 자 사이의 친생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마시고 친생부인의 소라든지 이제 친생부인 허가제도. 사실 그간 친생부인의 소만 존재했단 말이에요. 강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려면 형사판결인 친생분의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요건이 까다롭죠. 그리고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간이한 친생부인 허가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조문을 시험장 가기 전에 봐두셔야 됩니다. 조문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친생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 또는 처 중에 처는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로서 당연히 친생부인의 대상자인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 계모는 당연히 안 됩니다. 계모는 아줌마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 리을 친생자 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에서 그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즉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당사자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제기 가능한데요. 당사자가 죽는 순간 이제 기간 제한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21페이지 로마자 2번 양자죠. 이쪽 부분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